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거 책 제목 아니고요. 진짜 아픈 청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 안정망 체계 구축 방안 연구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만 19세부터 34세 청년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아픈데도 병원에 가지 못했다는 청년이 10명 중 무려 4명꼴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바빠서 병원 갈 시간이 없었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이고요. 병원비 쓰는 게 아깝다는 게 그 뒤를 이었는데요. 이럴 때는 주변에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든 없든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은 일이 거의 없이 혼자 알아서 해결하거나 참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울한 상태라고 하는 청년이 10명 중에 6명,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답한 청년이 10명 중 4명에 달할 정도였는데요. 마치 청년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조사 결과를 보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인생에서 청년기는 새로운 경험도 해보고 시행착오도 겪어가면서 성장해 나갈 시기인데요. 많은 청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현실의 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의 건강은 곧 우리 사회의 건강인 셈인데요. 모쪼록 이번 결과를 토대로 청년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잘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2월 14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수요일 시간에는 농수산 뉴스 모아서 전해드리고요. 마케팅 아이디 업 시간에는 초콜릿을 주고받는 데이 마케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이 그날이네요. 네, 장수직업 시간에는요. 정부에서도 허용을 검토한다고 하는 하이브리드 근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립니다. 오늘 2월 14일은 좋아하는 친구들이나 특히 여자가 남자에게 초콜릿 등을 선물하는 이날인데요. 그 유래가요. 로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가 아주 오래된 데이 마케팅의 날입니다. 지나친 상술 때문에 비판하기도 하지만 왠지 또 초콜릿 못 받으면 서운하잖아요. 네, 누군가의 고백을 기다리기도 하는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네, 저는 참고로 초콜릿을 매우 좋아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수산 뉴스 시간입니다. 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활어를 양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기료 때문에 양식 어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해양수산부가 올해 한시적으로 양식어업인 전기요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2022년부터 어류 양식장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농사용 을 전기요금 이게 급격하게 인상이 되면서 바다 인근 육상에서 넙치 등을 양식하는 어가들이 큰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올 해수부가 올해 한시적으로나마 전기료 지원이 나선다 이런 소식입니다. 한전 적자 누적이 심각해지면서 지난 2022년부터 전기료가 좀 많이 인상됐다고 하는데 이 농사용 같은 경우는 얼마나 인상이 된 상황인가요? 예, 전기요금은 계약 당시에 전력종에 따른 기본요금 그리고 사용한 만큼 내는 전력양 요금하고요. 거기에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이 합쳐져서 이제 정해지는데요. 해수부에 따르면 농사용 을 고압 같은 경우에는 전력약 요금이
2022년 1월 기준으로 킬로와트 시당 34.2원이었는데 이게 지난해 12월로 보면은 53원 정도로 55%가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한전에서는 기본 요금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농사용 을 같은 경우에 11월에서 2월 적용 전력약 요금 이거를 지난 1월에 59.5원으로 그리고 또 4월과 내년 1월, 4월 이렇게 앞으로 추가 또 3차례 더 올려서 68.6원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예고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거의 뭐 100%가 오르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내년 1월, 4월이면요. 그러니까 앞으로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얼마나 지원하기로 한 건가요? 예, 총 45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신청자당 44만 원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전기요금 감면을 받으려면은 일단 전기요금 청구서에 있는 고객번호와 또 고객명을 확인해서 신청서를 작성을 해야 하고요. 이거 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지역에 있는 수협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신청은 어제 그러니까 13일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다만 전기요금 감면을 받으려면은 한국전력공사에 양식업으로 산업분류코드가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고 하고요. 만약에 양식업에 종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산업분류코드가 다르게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전에 전기요금 서류를 제출한 후에 변경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신청자당 44만 원이면 한 달에 44만 원씩 지원하는 건가요, 이게? 그건 아니고요. 네. 총 44만 원을 지원을 하는데 첫 달에 만약 이 지원 금액을 다 채우게 되면 지원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남은 금액이 있으면 다음 달로 2월이 되긴 하는데 총 예산 45억 원이 또 소진이 되면은 잔여 한도가 남아 있어도 지원이 또 끝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 시기에 일부라도 받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나마 농업 분야는 원래 예산 반영이 안 돼서 이런 수준의 지원도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청자당 44만 원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걸까요? 그것도 올해 한시적이라고요. 이게 지난해 수협중앙회의 이제 수산경제연구소에서 이제 제주 어류 양식 수협 그리고 또 전남 서부 어류 양식 수협의 총 41개의 경영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전기요금이 오르기 전인 2021년의 연평균 전기요금 이게 어가당 1,369만 원이었는데요. 근데 오른 이후에 2023년 추정치를 보면 2,146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770만 원 정도 올랐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따라서 44만 원으로는 오르는 이제 턱도 없는 금액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또 2025년까지 추가로 지금 3차례 정도 더 인상을 하겠다는 게 한전의 계획이고, 처음 전해드렸던 것처럼 이제 정부의 말대로 원래 한시적으로 이 지원을 한다고 이야기하는 점을 또 감안을 하면은, 어류 양식 어가들 어려움은 더 가중될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또 소를 사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량을 추정한 결과가 나왔다고요. 얼마나 발생하는 걸로 조사가 됐을까요? 소고기를 생산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나 메탄 그리고 마산화질소 등의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 양으로 환산해서 나타낸 단위를 CO2 이퀴벌런트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네.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한우 자조금을 재원으로 진행한 저탄소 한우 고기 생산을 위한 국내외 정책 및 산업적 전략 분석 보고서라는 것을 이제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르면은 한우는 거새우를 기준으로 생체중 1kg을 생산하는데 CO2 이퀴벌런트 단위로 21.15kg이 발생한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단위가 좀 어려워서 그런데요. 이게 어느 정도나 되는 걸까요?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다른 나라의 발생량을 보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추정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요. 미국이나 호주, 뉴질랜드와 이탈리아 등을 대상으로 문헌을 통해서 온실가스 발생량을 조사를 했는데 이들 국가들은 주요 소고기 수출국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20.06kg에서 48.53kg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본다면은 한우를 사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이게 세계적으로도 많은 양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또 이번 연구 보고서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따로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로컬푸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로컬푸드의 기본 개념 중 하나가 생산지에서 최대한 소비를 많이 함으로써 농축산물의 이동을 최소화로 줄이고 또 이걸 통해서 탄소 발생도 저감하는 데 좀 일조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보고서는 농장, 그러니까 생산 단계와 가공, 그리고 가공 후 발생하는 온실가스 비중을 좀 들여다봤는데, 실제 대부분의 온실가스가 농장 단위, 그러니까 생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 후에 장거리 이동이나 이런 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실제로 얼마 되지 않는다. 이거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앞서 말씀드린 주요 수출국들이 분석한 내용이기는 한데요. 유통 과정에서 이제 국가 간의 수출입에 따른 장거리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이게 전체 발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는 것이라 주목이 되는 겁니다. 주요 쇠고기 수출국인 특히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가 온실가스 발생량이 자체적으로 좀 낮은데요. 네. 이들 나라들이 이미 자국산 쇠고기의 국가 간 이동이 지구 온난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자료를 확보한 것이라는 점이 또 있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우리 한우산업에서도 대형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이번 연구 보고서의 내용 중 또 하나였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농수산 뉴스 지금까지 한국농어민신문의 이진우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다양한 마케팅 분야의 전략과 아이디어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마케팅 아이디 업. 오늘은 초콜릿 마케팅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마이테이스트의 민재영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초콜릿 많이 주고 받으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는 이제 없어요. 그럼 저도 없을 뻔했거든요. 그래요? 예. 네, 그랬는데 방금 전에 작가님께서 선물을 주셔가지고 네, 저의 또 유일한 초콜릿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늘 출근하면서 초콜릿 좀 사가지고 갈 예정입니다. 야, 이게 좋은 겁니다. 누군가 챙겨줄 사람이 있다는 게. 저는요, 저도 놀라고요. 네. 받아놓으려고요. 네. 받으면 제가 놀랍니다. 뭐야, 왜 이래? 올해 어떻습니까? 발렌타인데이 마케팅 활발한가요? 어때요? 경기가 안 좋아서. 네, 맞아요. 예년 같았으면은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 이렇게 14일마다 있는 각종 데이마다 굉장히 활발한 마케팅, 대대적인 판촉 행사를 했을 텐데 점차 감소하는 추세고 특히 올해는 조금 더 시들한 것 같아요. 물론 또 설 연휴가 좀 이어졌기 때문에 발렌타인데이보다는 설 선물과 관련된 마케팅에 좀 집중을 해서 이미 돈 쓸 사람들은 많이 썼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조금 실속에 초점을 맞춘 케이스들도 많고. 근데 발렌타인데이인데 실속이 연결이 되나요?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네. 굉장히 고급스러운 브랜드나 아니면은 특별한 초콜릿 이런 식으로 다양한 제품군을 내놓으면서 백화점이나 마트에서도 호텔에서도 네, 그렇고. 맞아요. 판촉 행사들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조금 저렴한 브랜드의 초콜릿이라던가 이런 그 상품들을 내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 그냥 백화점 자체에 있는 매대 사이즈도 줄었어요. 네, 그래서 실속을 챙기고 그다음에 줄 사람만 주자. 네, 이런 분위기가 나온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경기가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 발렌타인데이 자체도 연인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 오늘은 그런 날이다라는 슬로건이 아니라 대한민국 달콤해져라라는 슬로건. 네,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조금 힘든 분들이 초콜릿을 먹으면서 기분을 좀 즐겁게 하자. 이거 완전 확장을 시키고 있네요. 네, 이런 느낌의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이게 특별히 연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지인이나 가족들도 이 날을 기념해서 챙기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물론 초콜릿을 준비하는 오늘 정말 나의 연인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특색 있거나 가격대가 나가는 제품들을 구매하는 분위기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기념일 특수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초콜릿 브랜드들이 많아서 기존의 그 초콜릿 브랜드들이 어떻게 또 마케팅을 좀 진행하고 있는지 오늘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제가 좀 이렇게 기죽이는 건 아닌데 요즘에 초콜릿 기를 죽일까봐 좀 걱정인데 네. 초콜릿 많이 안 먹지 않아요? 인기가 좀 줄어들었고 네. 좀 이유를 생각해보면 맛있는 디저트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특히 뭐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파는 판 초콜릿 기억하시죠? 막 1,000원 정도 하는 거. 그럼요. 네, 그 매대에 안 가게 된 지 되게 오래되지 않았나? 생각해보면 진짜 그래요. 네, 라는 매대가 저도 있나? 그러니까요. 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특히 또 요즘 그 젊은 세대들은 초콜릿보다는 젤리를 좋아하는 추세라고 해요. 또. 그래서 매대가 보통 이제 젤리나 이런 것들로 좀 구성이 돼 있고 초콜릿은 이제 점점 조금 잠깐만요. 네. 근데 젤리가 유행하는 이유는 또 뭘까요? 되게 신기하네. 갑자기 드는 생각이. 알 수가 없습니다만. 네, 네. 젤리는 뭐 일단 화려한 색깔과 쫀득쫀득한 모양. 식감, 네, 모양, 식감. 네, 역시 비주얼이죠. 재밌구나.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매대에 가서 1-2,000원대에 저렴한 판 초콜릿들 많이 사긴 했는데 요즘에는 직장인들이 당이 떨어질 때 이런 오후에 필요한 순간에만 구매하는 기능적인 소비로만 좀 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래서 1975년에 국내에서 처음 출시된 판 형태의 초콜릿을 판매하는 브랜드가 네. 이런 시장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역시 젊은 세대를 공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건 팝업 스토어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 판 초콜릿 브랜드가 팝업 스토어를 했을 때 인기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왜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사실. 예. 그랬는데 여기에서 서울에서 앵콜까지 하고요. 심지어 시즌 2까지 어떻게 했길래 진행을 그래요? 했다고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제 초콜릿을 만든다거나 초콜릿과 관련된 굿즈를 제공을 한다던가 이런 식의 일반적인 팝업 스토어를 했는데 가장 인기 있었던 거는 바로 디저트 코스입니다. 디저트 코스. 네. 네. 우리가 저렴한 이 판 초콜릿을 먹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파티시에하고 협업을 해서 이 초콜릿으로 만든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는 디저트 코스를 팝업 스토어에서 제공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시즌 2에서는 아예 매장 자체를 위스키 바처럼 꾸민 거죠. 갑자기 그 조합이 좋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또 위스키나 와인과 같은 주류에 관심이 많으니까 팝업 스토어를 아예 바 형태로 꾸며서 위스키와 초콜릿 디저트를 페어링하는 코스로 구성을 했더니 예약이 완판되고 이 브랜드에 대해서 다시 봤다라는 그래요.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고객들이 이 초콜릿 브랜드가 아이들 간식이 아니라 어른들이 뭔가 즐길 수 있는 문화로 풀어줘서 좋았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고 사실 맛있는 디저트 때문에 판 초콜릿을 전혀 사 먹지 않게 됐는데 이미지가 달라졌다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매출 떨어졌던 게 다시 올라와서 업계 1위로 진짜요? 올라왔다고 해요. 네. 이야, 이게 굉장히 놀라운데 개인적으로는 정말 어디서나 사 먹을 수 있었던 판 초콜릿을 코스로 만들었으니까 굉장히 저는 눈이 궁금해요. 한번 보고 싶어요. 맞아요. 어떻게 했을까? 근데 또 이제 이게 잘 되다 보니까 그런지 이런 식으로 이제 프리미엄 마케팅을 하는 초콜릿 브랜드가 많아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렸던 브랜드는 그냥 1,000원대의 저렴한 제품이 아니라 조금 프리미엄 브랜드까지 런칭을 하면서 광고 문구에도 초콜릿이라는 단어 대신에 디저트를 사용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포장지도 기존에는 어두운 초콜릿 색깔의 로고만 있는 형태였다면 굉장히 화려한 디자인으로 고급스러움을 강조를 했습니다. 올해 초콜릿 전문 카페도 오픈한다고 하고요. 네, 역시 다른 초콜릿 브랜드도 디저트 코스, 또 오마카세 이런 것들까지 내세우면서 진짜 대단하시죠, 다들. 대단해요. 네, 이목을 끌고 있는데 같이 곁들일 수 있는 커피나 차 뿐만 아니라 또 초콜릿으로 만든 아이스크림이나 케이크, 쿠키 같이 디저트를 다양하게 구성을 해뒀고요. 아까 굉장히 좋아하셨던 위스키나 샴페인과 같은 주류를 곁들인 오마카세까지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바깥곳보다 더 비싼 5만 원 이상의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음에도 예약이 어려울 정도라고 하니까 이렇게 브랜드의 이미지 하나가 얼마나 그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야, 정말 이 주류까지 제공하는 오마카세라니. 네, 디저트의 세계가 무궁무진한 것 같은데
이 주류와 초콜릿 브랜드끼리의 협업도 활발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먼저 이제 해외 사례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 네. 우리 여행할 때 선물로 많이 구매하는 초콜릿 내부를 술로 채운 것들 있잖아요. 초콜릿 내부로 술로 채운 게 뭐죠? 네, 초콜릿 안에 뭐 양주나 이런 것들 살 채운 초콜릿들이 있단 말이에요. 조그만 거 아니에요 혹시? 네, 맞아요. 그거 예. 네, 그리고 실제로 독주를 판매하는 바에서 초콜릿을 안주로 내어주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초콜릿의 이미지를 이렇게 고급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이렇게 고급스러운 디저트로 뭔가 포지셔닝을 하게 됐기 때문에 고급 주류나 명품 브랜드들도 이런 초콜릿 브랜드들을 많이 찾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의 그 국민 주류 중에 하나인 마오타이주. 네, 많이 들어봤죠. 네, 네. 전 국민이 알고는 있지만 그 구매자는 실제로 나이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게 고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주 고객층의 연령대를 낮추기 위해서 초콜릿 브랜드하고 협업 마케팅을 했는데 처음에는 초콜릿이 아니라 로컬 커피 브랜드와 협업을 해서 이 마오타이주가 들어간 라떼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네, 저도 처음에는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이게 괜찮을까? 되나요? 네. 했는데 완판 시켰고요. 네, 거의 500억 잔 정도의 500억 역시. 네. 네, 전 세계적인 브랜드여서 그렇다고 그쵸. 하는데 네, 굉장히 500억 잔. 지금 네. 놀라가지고 숫자에 압도됐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술이 들어간 아이스크림 출시한 것에 이어서 고량주를 초콜릿에 넣은 한정판까지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네, 또 초콜릿 브랜드뿐만 아니라 이렇게 디저트나 커피 음료 브랜드와의 협업도 증가를 하는데 이탈리아에 있는 명품 브랜드 F사 역시 젊은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브랜드와 협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협업을 할 때 다회용 컵을 이제 카페에서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이 컵의 색깔이 원래는 보통 투명한 색깔인데 그 이 브랜드의 컬러에 맞춰서 노란색 또 검은색으로 디자인을 하고 이 그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그 명품 로고가 들어가 있는 배지나 혹은 컵받침을 같이 선물로 괜찮네요. 했다고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 그 디저트 카페가 중국 전역에 약 700여 개의 카페가 있는데 카페 전체 서버가 다운될 정도였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성황리에 행사가 끝났고 또 이 브랜드에서 그 장인 정신을 주제로 한 전시회를 같이 연 거예요. 보통 명품 브랜드 하면 장인 정신이라는 말이 같이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이 디저트 역시 이 카페에서 만드는 모든 제품들 역시 장인 정신이 들어가 있다라는 컨셉으로 전시회를 열어서 특별한 수제 초콜릿과 다과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했다라고 합니다. 양쪽이 모두 좋아했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마오타이주나 혹은 이 명품 브랜드 역시 뭐 한 병에 27만 원 가까이 하고 뭐 가방 같은 경우는 수백만 원 이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젊은 소비자들에게는 다소 부담스러운 가격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초콜릿이나 디저트 회사와의 협업을 통해서 브랜드를 좀 알리고 또 젊은 세대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약간 욕구가 생기게 만들었겠네요. 네, 맞아요. 나 돈 벌면 저거 마셔야지. 맞아요. 그리고 그쵸? 충분히 또 살 수 있잖아요. 수백만 원의 명품 가방을 사는 건 어렵지만 우리가 카페에 가서 5천 원 정도의 가격을 지불하는 건 또 괜찮으니까 더 사람이 몰렸다고 합니다. 배지나 컵받침 때문에 자, 이해가 됩니다. 어떤 한편으로는 그 국내에서도 지금 이제 중국 사례였는데 국내에서도 초콜릿 브랜드의 협업이 많다는데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네, 국내에서는 우선 이 디저트의 소비자가 20, 30대 여성이다 보니까 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이나 브랜드와의 협업이 가장 일반적인데요. 이번 발렌타인데이에서도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하는 네일 제품들에서 이제 초콜릿을 주제로 색깔? 네네. 그 초콜릿 색깔과 그런 디자인을 한정판으로 낸 거죠. 그래서 예상 매출을 500% 이상 이미 달성했다라는 브랜드도 있고요. 또 건강이나 생활용품 브랜드에서도 초콜릿 브랜드들과 협업을 하는데 여성들이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이 여성용품 브랜드에서도 굉장히 오래된 프랑스 디저트 브랜드와 협업을 해서 선물 세트를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용하는 여성 제품을 안전한 성분 또 유기농 제품을 사용하자라는 것 플러스 이 협업한 브랜드가 100년 이상이 된 그 오래된 브랜드라고 해서 이 여성용품 브랜드도 우리도 이렇게 오랫동안 역사를 유지하겠다 이런 의미로 협업을 했다고 하고요. 또 건강 챙기는 젊은 세대들 많잖아요. 그래서 홍삼 브랜드와
왠지 매칭이. 네, 또 네. 네, 초콜릿 브랜드가 같이 협업을 해서 네, 홍삼 제품을 디저트에 녹여서 접근하기도 했습니다. 또 재밌게 어학원과 협업을 해서 오. 취업준비생을 겨냥하기도 했는데 네, 토익에서 출시되는 영단어와 뜻을 새기고 초콜릿에 피로회복제에 들어가는 타우린을 넣어가지고 만들어낸 이 특별한 제품들도 굉장히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 이제 그 괴담 같은 게 있잖아요. 제 전교 1등인데 쟤는 공부하고 나서 다 그 책을 씹어 먹는데 이런 느낌이었나? 죄송합니다. 근데 맞습니다. 초콜릿을 바로 씹어 먹는. 그러니까.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젊은 층에 다가갈 만한 아이템으로 네. 초콜릿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 역사가 오래된 브랜드들도 젊은 층에게 다가가기 위한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초콜릿은 아니지만 우리 두 쪽으로 쪼개 먹는 초코바드 아이스바 아시죠? 알죠. 네, 출시된 지 45년이 됐는데 그랬군요. 네, 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른다고 해요. 그래서 잘 안 사 먹고요. 네. 그래서 이 브랜드에서도 팝업 스토어를 열었는데 체류 시간이 가장 긴 행사로 주목을 받았고요. 그 이유가 두 명이 함께 뒤집어진 카드의 그림을 찾거나 혹은 친구가 고른 색깔과 같은 색깔을 고르는 미션 같은 재미있는 오락실 때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행사에서는 원하는 대로 토핑을 올려서 고급스러운 디저트로 즐기게 하기도 했고 또 떨어지지 않는 아이스바와 똑같은 모양의 보조 배터리 같은 굿즈를 만들어줘서 MZ세대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드한 이미지를 싹 버린 행사 덕분에 제품을 조금 고급스럽게 인지시키는 데 성공을 했으니까 다른 기업들에서도 또 초콜릿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나 이 기분 좋아지는 달달함을 활용해서 재미있는 협업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분명히 아이디어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마케팅 아이디어 지금까지 마이테스트의 민재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직장은 나와도 평생 직업이 필요한 시대를 위한 장수 직업 시간입니다. 요즘 Z세대들이 연봉보다도요 주 4일제 또 재택근무를 도입한 회사를 더 선호하게 되면서 하이브리드 근무가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저출산 문제 그리고 출퇴근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도 유연근무와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하이브리드 근무제를 집중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하이브리드 근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커리어비전의 최진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기 걸렸다고 하셨는데 완전 괜찮은데요? 조금 힘드세요? 네네. 살살 하십시오. 예. 근데 이 하이브리드 차는 네. 일상에서 많이 이제 보는데 하이브리드 근무는 약간 낯설거든요. 네. 이 소개를 좀 해주세요. 하이브리드 근무. 하이브리드라는 단어는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이 하나로 결합하는 걸 말하는데요. 저도 하이브리드 자동차인데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엔진과 배터리 모터의 결합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하이브리드 근무는 두 개가 결합한 건데요. 근무 공간을 하나로 고정하지 않고 집과 사무실 두 곳을 오가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든 방식을 말합니다. 네. 하이브리드 근무는 온라인 근무와 오프라인 근무가 공존하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일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업무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회사에 나가는 날과 집에서 재택하는 날이 섞여 있는 업무다라고 보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5일 근무를 한다라고 하면 일주일에 3일은 사무실에 출근하고 이틀은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요걸 하이브리드 근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네, 그 지난 시간에 구직자들이 기업을 선택하는 요건 중에 하나가 근무지 위치, 뭐 지역이냐 수도권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하이브리드 근무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많이? 네. 최근 들어서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Z세대는 연봉이 적더라도 주 5일 회사로 출근하는 것보다 하이브리드 근무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와서 저도 좀 놀라기는 했는데요. 실제로 잡코리아가 지난해 11월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73.3%가 새로운 근무 형태인 재택 또는 이런 하이브리드식 근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명 중에 7명 이상은 하이브리드 근무를 선호한다라고 나온 거죠. 또한 AI 매칭 그 채용 플랫폼 캐치도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오 아나운서 네. 같은 경우에 연봉을 많이 받는데 네. 만약에 출퇴근 거리가 한 3시간이 이상 걸려요. 근데 연봉은 진짜 많아요. 진짜 다른 많아요? 분들의 한 2배 정도. 2배. 그런데 오케이. 연봉은 적지만 그냥 집 근처. 이렇게. 적은 게 몇 프로예요? 적은 게 기존보다 한 70%가 안 되겠죠. 집 근처요? 네네네. 저는 무조건 집 근처예요. 집 근처. 아. 신세대입니다. 왠지 아세요? 왜요? 어차피 연봉 많이 받아봤자 네. 시간도 없고 네. 집도 못 사요. 저 너무 부정적이에요? 신세대적 사고를 갖고 그래요? 계신 거죠. 네. 그래서 요즘 Z세대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현실적이죠. 이 조건이 왔을 때 네. 일단 돈을 많이 받는 곳이 좋지. 돈을 많이 받아서 그 돈으로 그 근처에서 뭐 집을 사든 뭘 하든 뭔가 내가 이전을 하면 되잖아. 이 조건을 생각을 했었거든요. 잠깐만.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저는 같은데. 연봉을 먼저 생각할 것 같았어요. 사실은. 그랬더니 그리고 제가 차라리 내가 이사 간다. 네,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저보고 꼰대라고 너무 고리타분한 생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듣고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지역이 좀 나빠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죠. 많이 나쁘죠. 많이 나쁘죠. 그러면 아무래도 안 이제 가죠. 네. 도를 수도권이라면 우리가 서울에서 근무한다라고 하면 저쪽 뭐 광주라던가 광명이라던가 아니면 남양주라던가 좀 멀리 1시간 반 이상. 그 정도면 괜찮은데. 그래서 이사 가서 살기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자차가 네. 있을 때는 가깝지만 네. 그렇지 대중교통으로 이용할 때는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들죠. 네. 이렇게 캐치가 Z세대 취준생을 그 대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했더니 네. 53% 이상 과반수 이상이 차라리 연봉 포기하고 그냥 가까운 곳에서 근무를 하겠다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Z세대 취준생, 이제 취업 준비생입니다. 직장인이 아니라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연봉은 높지만 출퇴근 시간 왕복 3시간 아니면 뭐 연봉 낮지만 가까운 곳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했더니 네. 더 많은 59%, 59%. 거의 60% 되죠. 10명 중에 6명은 그냥 연봉 포기하고 가까운 곳 선택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떻게 이렇게 현명할까요? 우리가 네. 가성비 하지만 시간의 가성비를 뜻하는 시성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런 시성비를 되게 중요시하기 때문에 급여가 적더라도 시간을 좀 더 아낄 수 있는 그리고 그 아낀 시간을 자기 개발로 투자하는 이런 생활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근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 중에서도 혹시 신입사원들이 자꾸 그만둔다. 그리고 기업의 위치가 이제 수도권하고 조금 멀거나 출퇴근 거리가 약간 문제가 있다 할 경우에는 이런 하이브리드 근무 방식을 채택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좀 유심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맞다. 생각해보니까 유연근무제 이거 있었잖아요. 네네. 하이브리드 근무랑은 다른 건가요, 이거? 그렇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사실 보통 가장 일반적인 건 저도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직장인이다 그러면 9 to 6 9시에 출근해서 6시 그쵸. 퇴근하는 게 정말 네. 직장인의 기본 아닙니까? 그쵸. 예. 이렇게 생각한 거에서 약간 범위를 확대한 것, 좀 더 유연성을 준 게 유연 근무제입니다. 네, 이렇게 자기가 시간 정하기도 하고 뭐 이런 네, 거죠. 그렇죠. 유연 근무제의 정확한 명칭은 사실은 유연 근로시간제예요. 근로시간을 조금 조절할 수 있는 유연 근로시간제인데요. 이런 유연 근무제는 일반적으로 근무 시간의 조정이라던가 장소의 자유로운 선택이라던가 아니면 일정을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하는 걸 우리가 유연 근무제다 이렇게 합니다. 유연 근무제 같은 경우에는 특정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인데요. 만약에 기업에서 어려워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직원을 다 이제 구조조정하기는 어렵고 같은 식구니까 함께 가자 이럴 때는 다 같이 근무 시간을 축소하는 거죠. 이런 특정 상황이 있을 때 아니면 근로자 같은 경우에 직장인 같은 경우에 내가 지금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러면 전일 근무를 하기보다는 4시간 정도만 근무를 할게요. 근무 시간 단축을 할게요. 이걸 회사에서도 허가를 해줄 경우에는 이런 특정 상황에서는 유연 근무제가 좋다는 거죠. 업무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네. 반면에 하이브리드 근무는 기존에 고정돼 있던 근무 시간이나 뭐 장소에서 이 제약을 좀 푸는 걸 말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에 유연하게 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비하면 유연 근무제와 비슷하긴 합니다. 반면에 이 하이브리드 근무는 근무 지역이나 국가
국가에 상관없이 재택근무 가능하고 온라인 근무가 가능하니까 예. 우수 인재를 채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자면 유연 근무제 같은 경우는 특정 상황이잖아요. 특정 상황이나 특정 대상에 의해서 유연 근무제가 실시가 된다라고 하면 하이브리드 근무제는 구체적인 근무 방식을 말하기 때문에 채용 전부터 하이브리드 근무제 실시하나요? 안 하나요? 이런 걸 보고 지원자들이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질문하신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연봉이 2배? 네. 2배인데 3시간 걸린다 출퇴근. 이거를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이제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만약에 하이브리드로 주 4일만 해라. 그럼 네. 저 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기업 중에서도 인재가 안 와요. 우리는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좋은 인재를 뽑을 수가 없어요. 할 때는 그런 기업들은 이런 과감해져야 하이브리드 돼요. 그렇죠. 네. 빠르게 이런 변화에 빠르게 적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젊은 친구들 자체가 이제 이런 시성비를 중요시하니까 그런 트렌드를 빨리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희생이란 건 없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거 없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일에 따라서 상주 근무가 더 유리할 수도 있고 재택근무나 하이브리드 근무가 더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상주 근무라는 건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 걸 말하잖아요. 같은 장소, 같은 시간 매일 출근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람들을 대면으로 항상 만나기 때문에 신입사원이나 그러니까 내가 아직 경력이 좀 부족하거나 뭔가를 배워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런 상주 근무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신입사원분들 중에서도 내가 독자적으로 혼자서 일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 뭔가를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배워야 된다면 조금 힘들더라도 상주 근무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야, 근데 여기가 어려운 지점이에요. 네.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겪은 건데 제 후배가 저한테 모니터링을 해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해주려고 했어요. 언제 해줄까? 막 저는 이제 의욕에 찬 거예요. 근데 얘가 자꾸 날짜를 안 잡는 거예요. 네. 알고 보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갑자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개발자라던가 아니면 디자이너라던가 이런 아니면 프리랜서 중에서도 혼자서 할 수 있는 프리랜서는 좋죠. 네. 뭔가 경쟁력을 키워야 되니까 혼자서 하기보다 그 이전에 상주 업무를 하면서 뭔가를 쌓아가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럴까? 네. 반면에 뭐 재택근무 같은 경우는 내가 커리어가 탄탄해요. 저도 이제 사실 이 업무 관련해서 25년이 됐으니까 굳이 내가 사무실에 가서 하지 않아도 다만 이제 잘 일하나 안 하나 보려고 이제 갈 수는 있지만 그러지 말고 않고도 전수해줘야죠. 네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오늘 바로 출근을 네. 회사로 한 게 아니라 여기 방송국으로 온 거잖아요. 이렇게 좀 더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커리어가 좀 본인이 경력이 있어서 혼자서 독자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럴 경우에는 재택근무가 아무래도 훨씬 더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네. 반면에 하이브리드 근무는 원격 근무나 이런 상주 근무 두 가지의 기능을 결합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에 떠오르는 근무 방식이니까 좀 업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재택근무를 하지만 꼭 대면 업무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거래처 업체를 만나야 된다거나 그럼요. 그렇죠. 그럴 그런 때는 건 아무래도 무조건이죠. 사무실에서 만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갑의 입장이 그렇죠. 내가 가는 것보다 그런 그럴 것 우리가 같네요. 옛날 그 속담에도 똥개도 제 집 앞에서는 그죠 50고 꺾고 들어간다고 그런 말이 웃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우리가 뭔가 협상을 하거나 거래처를 만날 때는 내가 그 거래처로 가는 것보다 상대가 우리 회사를 오게 만드는 게 좀 더 유리하게 내 입장에서 유리하게 협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업무에 있는 분들은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이렇게 하이브리드 근무제로 전환을 해서 회사에 어느 정도는 나와서 근무를 하시는 게 오히려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근무제는 그냥 일반 근무가 돼야 됩니다. 네, 도입돼야 그렇습니다. 됩니다. 장수직업 시간 오늘은 하이브리드 근무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커리어 비전의 최진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퀴즈의 정답은 발렌타인데이였습니다. 오늘 어떻게 초콜릿 주십니까? 받습니까? 네. 예. 얼굴 좋아 보이시네요. 2727님 발렌타인데이 보내주셨고요. 1124님. 초콜릿을 받은 지 20년은 넘은 것 같은 40대 후반 남성입니다. 왜 그러세요? 제가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
힘내시고요. 올해 모릅니다. 오늘 몰라요. 네, 1124님 아직 모릅니다. 받으실 수 있어요. 네, 1700님 저도 오승원 아나운서처럼 초콜릿을 좋아하진 않지만 속내는 받고 싶습니다. 다 이런 마음 아닐까요? 네, 여러분 오늘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또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전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보,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이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래요.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는 지난해와 변동사항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휴대폰으로 신청하도록 문자가 온다고 하네요.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거나 신청을 못했으면 어떡해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니 그때 신청하면 돼요. 신청할 때 폐경지 등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가 안 된 농지는 신청하면 안 되니 자세한 건 공익직불제 콜센터 1334나 읍면동에 전화해서 문의해보면 좋겠네요. 그렇죠. 본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